자, 오랜만에 업로드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업로드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야구선수 러닝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만 하죠. 그쵸. 그리고 요즘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중요도가 사실상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도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 기준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선수들의 환경에서는 꼭 그게 야구뿐만 아니어도 좀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제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자기 종목에 맞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오늘 야구 선수들을 이제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쌤이 선출이었으니까 지민쌤이 학창 시절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네.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지. 일단 저는 중학생 때 웨이트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엘리트 야구 선수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없었고,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쵸.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체력 운동이었거든요. 체력 운동하면 아마 많은 제 또래 에서 야구했던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 체력 운동이 밖에 나가서 뭐 오리걸음을 한다거나 토끼띠, 뭐 버피 테스트. 네, 하지 파워 운동했네. 그렇죠. 네, 저희가 흔히 그때 얘기하기는 이제 뭐 슬개골 이제 박살 내는 운동들이다. 그쵸. 이렇게 뭐 표현하면서 뭐 버피 테스트를 한 번에 막 100개씩 시키고 했거든요. 100개씩.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죠. 네. 그리고 진짜 많이 했던 게 이제 푸시업이에요. 그쵸. 네, 푸시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가 제일 쉬운 운동이지 않았나. 그리고 푸시업 같은 경우는 사실 리틀 야구 이제 취미로 하면서도 푸시업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 푸시업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강조됐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김병현 선수가 자기 선수 시절 푸시업을 하루에 뭐 1000개씩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김병현이 푸시업을 1000개를 했으니까 너네도 1000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되게 1차원적인 접근에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도해주기도 어려우실 거고,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할 이야기들이 사실상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엘리트 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이런 지도자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물론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잘 배워 오시고 뭐 외국 리그를 경험을 하시면서 선진적인 뭐 어떤 트레이닝 시스템을 좀 이제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공부를 하고, 그죠?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습득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으로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트레이닝 자체를 하는 트레이너의 관점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예 관점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왜 이런 전제를 깔았냐면, 이제 푸시업을 이제 야구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구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상지 파워 운동, 상지 근력 운동, 상지 근지 근력 운동에서 푸시업, 이제 앞쪽으로 미는 운동, 그럼 뒤쪽으로는 이제 당기는 뭐 턱걸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푸시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경험이 있는 게, 옛날에 이제 대학부 팀에 있었을 때 이제 그때 프로에 계셨던, 사실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국내 모 구단의 이제 투수 코치님이 방학 기간 동안, 그러니까 비시즌 때, 겨울 때 이제 인스트럭터로 온 거죠. 근데 인스트럭터로 와가지고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깨가 아프면 푸시업 1000개씩 해라. 팔꿈치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푸시업 1000개를 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푸시업을 애들을 죽어라고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내가 시킨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감독님께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이제 선수들을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이제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난감했죠. 뭐 트레이너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감독님이 이거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푸시업을 1000개를 한다. 솔직히 1000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500개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푸시업을 한 500개 한다라고 쳤을 때 그럼 그 트레이닝은 도대체 야구 선수한테 어떤 이점을 주느냐? 그러니까 운동학적으로 좀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근지구력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지구력 되게 좋아지죠. 근지구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수가 100구를 던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저번에 러닝 얘기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을 한번 우악 하고 던지고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유산소적인 능력이라든가 회복 능력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푸시업을 1000개를 한다고 해서 공을 1000개씩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한 번의 운동에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근지구력은 좋아지게 할 수 있으나 그게 어떠한 야구 선수의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살짝 좀 거리감이 있는데 또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근골격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흔히 푸시업을 많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깨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근데 다만 푸시업의 팔꿈치는 어깨 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투구는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네. 뭐 아마 사이드 스로우를 아니요, 해도 네. 어깨 위에서 일어나서 상체가 기울어지는 맞아요. 거지 네. 팔꿈치가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의 안정성을 백날 만들어 봐야 오버헤드 스로우를 하는 선수들이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갔을 때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날개뼈의 위치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쪽이 이제 너무 타이트해지고 강해지고 뒤쪽을 신경을 안 써주고 스트레칭 제대로 안 해주면 물론 야구 선수는 열심히 하겠지만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개뼈가 점점 안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유연성이 앞쪽 근육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골두가 앞으로 좀 밀려 나온다거나 날개뼈가 이렇게 틸팅되면서 좀 안 좋은 위치에서 투구를 하게 되면 사실 어깨에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푸시업에 좀 맹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으면 나 지금 푸시업 막 하루에 1000개씩 하고 있는데 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선수가 지금 내 얘기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야구 선수들이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푸시업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정말 잘만 한다면, 정말 좋은 자세로 하면 정말 좋은 트레이닝이 될 수 그럼요.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밴드를 걸고 플라이오메트릭 형식의 그렇죠. 이런 푸시업도 진행을 그럼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흉근이 최대한으로 늘어나고 정말 약간 투구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근육의 작용을 좀 생각하면서 하는 푸시업들은 개수로 이렇게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맞죠. 전에 러닝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그 폭발력을 좀 기준으로 하는 운동들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트레이너 이쪽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런 이쪽에 대한 이런 생리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힘든 이꼬르가 절대 어떠한 이런 근력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력 향상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고 하면 선수들이 좀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 피로도로 인해서 어쨌든 푸시업을 막 1000개씩 하고 다음날 공 던지면 분명 저는 악영향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진짜 타고난 사람이면 1000개 하고 나도 다음날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 푸시업에 1000개 쏟을 시간에 좀 더 다른 어떤 유형의 이런 트레이닝들을 진행을 하면 그게 더 시간을 아끼고
피로도도 더 떨어뜨릴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은 형태로 트레이닝에 접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어깨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팔꿈치 안정성 쪽으로 조금 더 그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푸시업 자세도요. 이렇게 보면 꼭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야만 하거나 꼭 벌려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나 장비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밴드의 서포트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내가 투구 상황과 특히 가장 비슷한 게 우리 이제 탑 자세에서 탑 자세에서 체중으로 푸시업 자세에서 뭔가 탑 자세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코일링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팔을 좀 벌려놓고서 이 상태에서 쭉 여기에 이제 이센트릭한 이제 신장성 수축을 만들어서 가동성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서 푸시업을 좀 야구스럽게 하고 여기서의 꼭 생각하셨어야 될 거는 그걸 100개, 20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파워 운동으로서 혹은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가동성 운동으로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는 결국에 네. 아까도 우리 푸시업이나 이제 어깨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파워와 맞아요. 가동성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야구의 이제 파워와 가동성에 대해서 좀 이제 지민 쌤이 좀 이야기해 줄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야구는 저희 러닝에서 얘기했듯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고 저희가 이제 러닝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조금 더 가동성 쪽에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 투수들의 이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진짜 관절이 말도 안 되게 다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동성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 중 하나라고 보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전하는 힘을 만들다 보니까 이 회전할 때 상하체의 이 분리를 만드는 그때 이제 고관절의 이런 가동성 그리고 흉추의 어떤 이런 가동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가동성 트레이닝과 파워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챙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학생들이 하는 그런 근비대 형태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가동성과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가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7년 ABCA 강연에서 그 미네소타 트윈스 피칭 코치가 그 웨스 존슨이라는 코치가 얘기를 했는데 고관절의 이제 회전 속도가 1마일 빨라지면 팔스윙 스피드 2.9마일 빨라진다. 어쨌든 고관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려면 물론 이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고관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려면 그 상하체의 이런 분리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리가 잘 돼야 그 회전도 정말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본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아롤디스 체프먼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가 지금 37인가 38인데 볼 속도가 지금도 한 104마일 정도 던지거든요. 104마일이면 한 167 정도 168 사실 말이 안 돼요. 37, 38에 그 정도 던진다는 게. 그래서 이 투수가 왜 공을 그렇게 던지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분석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체프먼의 가동성이요. 스트라이드, 보폭 넓이가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 평균이 본인 키의 한 87%래요. 그러니까 제가 185면 저는 보폭이 한 160cm 정도 좀 더 나갈 거예요. 근데 체프먼 120%래요. 그러니까 제 키로 따지면 2m 이상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2m 이상을 나가고 그리고 그 보폭을 밀어내는 속도가 다른 투수들보다 한 15%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전진력이 엄청난 거죠. 전진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회전 가동 범위를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가동 범위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앞쪽 어깨랑 이 뒤쪽 골반을 본 거예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돌아가는 각도가 몇 도냐. 이것도 보통 메이저리그가 40도에서 60도인데 체프먼 65도가 나온대요. 네, 65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동성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팔스윙 속도도 평균적으로 0.7초에서 0.9초가 나오는데 다른 투수들이 체프먼 0.35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배 빠른 2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을 던질 수 있지 않나. 근데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가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동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론 이제 체프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인종이 다르지 않냐, 피지컬 다르지 않냐.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본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저기 사사키나 아니면 오타니, 쇼헤이 그 선수들 아니면 야마모토 선수 이렇게 보면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 가동성을 보여주는 그치. 장면들이 있어요. 그 오타니가 이 그치,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거. 팔꿈치가 붙어요. 네. 그치.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근데 들어보니까 일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동성 운동을 주구장창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한국도 좀 빠르게 좀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민쌤이 말했던 이제 체프먼이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체프먼의 예시를 이제 들어줬을 때 우리가 스트라이드가 120%면 자기 키보다 더 많이 그쵸.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동성 자체가 이제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가동성이 길다는 건 내가 가속할 수 있는 구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를 밀고 나갔을 때 내가 더 바닥을 길게 밀 수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고 또한 멀리 나갔을 때 사실상 그 앞발로 딱 체중을 받아서 축을 만들어주고 내가 제구를 하기 위해서 몸을 전력으로 회전을 시키지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공을 놓을 수 있는 그 운동 신경과 조절 능력이 일단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보다 더 긴 범위에서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 스윙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힘을 여기서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근데 내가 더 틀어서 이렇게 때리면 힘을 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길기 때문에 힘을 더 실어주고 속도를 낼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나 파워 이점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이 보통 1차원적으로 트레이닝을 다가가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야, 이 운동을 하면 파워가 좋아진대. 야, 예를 들어서 뭐 버피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빨리 앉았다 일어나니까 전신의 파워가 좋아진대. 근데 어떤 선수는 가동성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힘을 쓸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 파워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선수들은 파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가동성만 좋아지게 만들어줘도 분명히 투구 중에 본인의 몸이 컨트롤이 잘 되는 것을 느끼고 혹은 힘을 잘 쓰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제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전차적으로 올라갈 텐데 이걸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동은 이거에 좋아. 이 운동은 이거에 좋아. 그러면 가동성이 정말 많이 좋으면 혹은 가동성과 우리 유연성이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가동성은 우리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유연성은 내가 이렇게 늘렸을 때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연성이 너무 좋은 친구들은 물론 그런 친구들도 그 엔드레인지에서 그러니까 몸을 다 늘려놓은 상태에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동성 운동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선택을 해보는 거지. 왜냐면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제 트레이너로서 선수들이 수업을 오면 90분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동성 운동도 해야 되고 당연히 야구 선수는 가동성 운동도 해야지, 유연성 운동도 해야지, 파워 운동도 해야지, 근력 운동도 해야지, 체력 운동도 해야 돼, 어깨 안정성 운동도 해야 되고 코어 운동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의 약점과 강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가동성이 부족하면 가동성, 파워가 부족하면 파워 운동 이런 것들을 측정을 통해서 좀 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때 30 몇 명이었지? 50 몇 명이지 않았나? 한 40명 정도. 그렇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코치님들 3분 계셨잖아. 그렇죠. 감독님이랑 그때 야수 코치님 2분이셨나? 네. 그죠? 야수 코치님 2분, 투수 코치님 1분, 감독님 1분 이렇게 해서 스텝이 4명이었단 말이야. 트레이너를 제외하고. 사실상 그때도 내가 지민쌤네 학교에 트레이너를 갔을 때도 사실상 비시즌에 잠깐 한정으로 이제 뽑은 거지 쭉 가는 트레이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코칭 스텝이 그 친구들을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야 너는 이 운동, 너는 이 운동, 너는 이 운동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가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파워를 내기 위한 캐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고 나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들어갔으면 사실상 파워가 엄청 좋아야 된다. 내가 내 키보다 더 넓은 스트라이드를 뛰쳐나갔을 때 앞다리에서 빠르게 힘을 이제 바닥을 밀어내고 빠르게 코어 힘이나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결국에 근육의 수축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게 결국 파워거든요. 그쵸. 꼭 파워하면 순발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빨리 뛰쳐나가는 거. 시작하면 팍팍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파워를 우리가 야구 이제 쪽에서 좀 야구스럽게 야구에서 진짜 중요한 파워가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투수가 체프머니 예를 들어서 빵 뛰었어. 이제 뒷발로 밀었어요. 그래서 앞발로 착지를 하는 그 순간 발이 딱 닿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빠르게 딱딱하게 쫙 수축을 해주는 이 수축력, 그 빠르게 수축을 해서 안정성을 잡아주는 것도 파워예요. 맞아요. 그죠? 네. 내가 항상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것만이 파워가 아니라 그런 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해주는 근육의 수축력, 운동신경 이런 것들도 다 파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선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가동성이 부상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부상? 아, 내가 가동성이. 가동성.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세게 얘기해줘. 무조건 연관 있죠. 네, 무조건.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들이 이제 유연성과 이제 가동성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연성은 저희가 수동적으로 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가동성은 그 내가 이 움직이는 관절의 가동 범위 안에서 내 몸을 얼마나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냐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몸이 아무리 많이 잘 이렇게 늘어나도 이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을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가동성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컨트롤하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줘야 그 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할 거고 퍼포먼스도 잘 만들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연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유연성이랑 가동성이랑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이제 이 비슷한 범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유연하지 않으면 다친다. 그래서 저도 가동성이랑 부상이랑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동성은 컨트롤이 되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연하기만 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유연성이 좀 떨어져. 그런 애들은 물론 많이 다칠 수 있지.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목을 이만큼 꺾으면 아무 느낌 없어. 그러니까 내 유연성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손목을 여기까지밖에 컨트롤을 못해. 근데 유연성은 여기까지 나와. 근데 그러면 내 기술은 여기서만 쓰겠지. 여기서는 불안정성을 느낄 테니까. 그럼 뭐예요? 근데 스포츠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동성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기술을 여기서만 구사하다가 어떠한 이슈가 생긴 거야. 그래서 순간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는 내가 유연성은 돼서 넘어가긴 했는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게 유연성과 가동성에서 부상에 이제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야구에서 그럼 투수는 맨날 자기가 하니까 안 그럴 것 같다? 절대 아니거든요. 마운드가 이제 앞발이 딱 됐는데 내가 생각보다 땅이 깊게 파여 있다거나, 아니면 디뎠는데 평평하지 않고 좀 이렇게 비틀어진다거나, 뭐 난 야구 선수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던지려고 했는데 뒤에서 주자가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볼이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뭐예요? 내가 평소에 나가지 않던 각도보다 조금 더 벌어진다거나, 근데 내가 좋은 유연성이 있었어. 그래서 갔어. 근데 여기서 가동성이 없어서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그럴 때 다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그 부상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올해 이제 뉴욕 매치에 그 일본 센가코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그 올해 한 6월까지 되게 잘 던졌어요. 진짜 미친 듯이 잘 던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루 베이스 커버 수비를 뛰어 들어가다가
1루수가 토스를 했는데 공이 높게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점프를 뛰고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착지를 했는데 그때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투수 같은 경우 생각보다 우투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 축발로 이제 저희가 감속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왼 축발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 항상 늘어나는 이런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발은 그게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오른쪽은 밀어내는 힘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아마 점프를 하고 착지할 때 햄스트링이 탁 하고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뛰다가 햄스트링이 오른쪽이 막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좀 가동성이 좀 얘기를 해주는 부상과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한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제 또 댓글에 니네가 뭘 알아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분명히 달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또 햄스트링에 어찌됐건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날까? 무조건 또 일어날 네, 거예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그런 햄스트링의 이제 가동성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너들이 생각을 하는 이제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동성에 대해서 혹시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이제 가동성 운동을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사실 트레이너나 이런 이쪽 저희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동성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시키실 텐데 저희가 가동성 운동이라고 해서 선수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유연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동성 운동할 때는 유연하게 가지만 그 안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 컨트롤이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동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늘어남 속에서 내 몸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들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몸을 컨트롤한다. 그 힘을 쓰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은 체중을 실어주거나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을 높게 들어서 뒤로 넘기는 동작을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쭉 넘어가면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무거운 뭐 캐틀벨 같은 걸 들어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중심을 잡으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낀다? 이런 것들이 가동성 운동이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쭉쭉쭉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것들은 유연성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이를 좀 알고 그런 운동들은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가동성 운동 자체가 내 유연성의 엔드레인지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날개뼈 위치가 좋지 않다거나 뭔가 관절을 내가 이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맞아요. 가동성 운동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내가 했을 때 따라 해볼 수 있어요. 따라 해보다가 나는 이거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통증이 있는데 그럴 때는 오셔야 됩니다. 이런 데로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꼭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게 이제 혼자 하다 보면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저희 잘하니까 이런 쪽으로 오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가동성 운동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아까 이렇게 초반에 파워 운동 얘기했는데 파워 운동 싹 잘라 먹어가지고 이제 파워 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야구 선수가 갖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파워 운동하면 보통 플라이오메트릭, 그러니까 막 점프. 그래서 야구 선수 줄넘기 많이 하죠. 줄넘기 많이 하거든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파워를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그것만 필요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워 운동하면 다 점프를 생각을 하고 플라이오메트릭, 박스 점프라든가 허들 점프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투수 기준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파워가 지면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투구할 때 발이 있으면 이렇게 앞꿈치를 이렇게 톡톡톡 뛰면서 투구하지 않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켜서 바닥을 밀어내고 바닥을 이제 스트라이드를 나가서 스트라이드가 바닥에 닿는 순간
어때요? 안정성 확보하기 전에 순식간에 근육을 수축을 해서 안정성을 만들어 축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트라이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중 이상의 무게가 내 한 다리에 실리는, 그때 빠르게 근육이 수축을 시킬 수 있는 파워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RFD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RFD가 결국에는 힘 생성률인데, 바닥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시작 하고 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밀어서 얼만큼 많은 힘을 바닥에 전달을 하느냐를 이제 RF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점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소메트릭 많이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바벨을 이렇게 놓지만 이제 바벨을 들 수 없는 무게로 이제 세팅을 해놓는다거나, 저희는 이제 여기 뒤에 렉이 있는데 렉에다가 이제 딱 고정을 시켜놔요, 바벨을. 그럼 이제 런지 자세에서 시작하고 빵 밀어서 최대한 빠르게 근육을 수축을 하는 아이소메트릭,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야구 선수들한테 시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저 요즘에 인스타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야구 트레이닝은 진짜 변태들이 많아요. 진짜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냥 보고 따라하기에는, 아마 운동학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면 뭐 하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진짜 되게 재밌는 트레이닝들이 많거든. 그쵸. 저도 보면서 놀래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지 하는데, 사실 그거를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건 그죠? 오히려 그 내 이런 운동 그 조절 능력이나 이런 신경계적인 이런 반응 자체를 좀 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말 기초적인 부분들은 완벽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야 좋은 트레이닝이 되지, 사실 그런 기초 베이스 없이 그냥 맞아요. 따라하는 건 진짜 하나님만 못할 수 있으니까 꼭 맞아. 전문가한테, 저희한테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홍보 빡센데.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촬영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야구스러운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근데 야구스러운 트레이닝, 혹은 뭐 육상도 마찬가지고, 뭐 육상스러운 트레이닝,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하면 좋아질까?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슬램을 한다고 칩시다. 메디싱볼을 잡고 바닥에 빵 때리는 이 트레이닝을 해요. 그럼 그거를 안 하는 야구 선수가 있을까? 다 대부분 거의 다 해요. 네. 근데 모두가 구속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맞아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을 잡아서 바닥에 빵 때리는 이 동작이 A, B, C, D 순으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동작이 있을 거고, B 동작이 있을 거고, C 동작이 있을 거고, D 동작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발을 들어서 바닥에 닿는 순간, 고관절을 접는 순간, 몸을 회전을 시작하는 순간, 바닥에 내리치면서 상체를 숙이는 순간, 그때 경관절이 이제 땡겨오는 순간,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임의대로 나눠보는 거죠. 의미가 있는 운동학적인 동작들을 A, B, C, D 순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순으로 A 동작 완벽하게, B 동작 완벽하게, C 동작 완벽하게, D 동작 완벽하게, A, B, C, D 했을 때 빵 하고 슬램이 쳐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A, B, C, D 동작 중에 A랑 B가 안 돼. 근데 그냥 슬램을 그냥 하는 거야. 따라 하는 거지. 그러면 안 좋은 A, B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C, D는 뭐 얼추 잘하니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A, B 동작은 안 좋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아까 지민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패턴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상 트레이너들은요, 내가 슬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작이 안 되지? A가 안 되나? B가 안 되나? C가 안 되나? D가 안 되나? 혹은 A, B, D, C 순으로 하고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동작을 분석을 해야 돼요. 동작을 분석을 하면 그게 되게 재밌는 게 투구 폼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거나 저희 직원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동작을 가리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동작을 분석을 했을 때 이 트레이닝을 해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트레이닝을 A, B, C, A의 퀄리티, B의 퀄리티, C의 퀄리티, D의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주고 A, B, C 순으로, A, B, C, D 순으로 잘 나오게 만들어서 슬램을 시켜요. 그러면 선수가 바로 알아요. 아! 쌤! 이 느낌이에요?
쌤 방금 느낌 너무 좋았어요. 와 바닥에 너무 잘 때려져요. 그러고서 몇 번 시킨 다음에 야 섀도우 해봐 이러면 바로 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야 팔을 좀 이렇게 해볼까? 뭐 허리를 이렇게 해볼까?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건 코치님들이 저희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훨씬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한 A, B, C, D의 시퀀스를 퀄리티를 좋아지게 만들어서 어떠한 통합적인 단계에 갔을 때 좋은 퀄리티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걸로 인해서 기술이 좋아지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좋아지게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은 코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선수 본인이 잡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헷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움직임의 퀄리티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좋아질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가 진짜 좋은 트레이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어질리티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센터에서 제일 안 하는 게 어질리티잖아요. 그쵸. 어질리티를 왜 안 하냐면 어질리티는 팀에서 죽어라고 합니다. 우리 야수들 생각해보면 콘 놓고서 막 이거 어질리티예요. 이거 어질리티란 말이야. 물론 굉장히 높은 지구력을 요구하는 어질리티를 하긴 하는데 그죠? 막 이거 막 10번씩 한단 말이야. 어질리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와서 나는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맞아요. 용희쌤 축구선수 출신이잖아. 네. 공감해요 혹시? 네. 공감하죠? 네. 목소리 크게 해달래 PD님이. 네.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친구를 어질리티를 시켜봐. 한 번 시켜봐요. 뭔가 이상해. 혹은 얘가 뭐 아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동작을 분석하는 거예요. A, B, C, D 만들어주고 퀄리티 만들어주고 A, B, C, D 순으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통합적인 단계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어질리티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해도 90분 모자라요. 심지어 우리는 선수 트레이닝 1시간도 아니야. 90분씩 한단 말이에요. 1시간만씩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질리티를 잘 안 한다기보다는 빈도수가 좀, 빈도수? 볼륨이 좀 적죠. 볼륨이 적어요. 야구선은 더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운동선수들이 본인의 기술을 바라볼 때 영상 많이 찍어라. 많이 보고 ABCD로 나눠봐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A가 모자르네. 그럼 A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를 찾아가라. 거기가 어디? 여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분량이 너무 많네. 자, 그래서 좀 넘어가 볼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 주제인데 웨이트 트레이닝 결국에 뭐예요? 고중량. 고중량, 무게를 드는 거. 그래서 무게를 드는 게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쌤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고중량 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러 오는 선수들한테 저는 꼭 얘기를 해줘요. 고중량 운동 꼭 해줘야 된다. 근데 굳이 너네가 막 이렇게 진짜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고중량, 뭐 데드리프트를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고중량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고중량 운동이라고 저는 설명을 꼭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이 VBT, 무거운 무게더라도 무조건 최대 속도 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의 고중량 운동은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잠깐 딴 생각했어. 네. 농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중량 운동도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고중량 운동의 전제는 일단 A, B, C, D가 잘 나와야 된다. 맞아요. 일단 그게 잘 나와야 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거에 좀 많이 목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데드리프트를 잘하기 위한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잘하기 위한 스쿼트를 시키다 보면 야구와 좀 동떨어진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좀 스쿼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시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없는 것들을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접근이 좀 1차원적인 접근인데 이제 육상 선수들도
우리는 풀스쿼트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맨날 하프나 쿼터만 해요. 그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닌데 스포츠 특수성이죠. 스포츠 특수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풀스쿼트를 시키고 싶어. 야구 선수한테 풀스쿼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찰이 필요하고요. 동작만 봤을 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풀스쿼트가 가지고 있는 운동학적 이점을 이해한다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 트레이너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다만 A, B, C, D가 좋지 않으면 풀스쿼트는 하프 스쿼트는 다친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치거나 그러니까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안 좋은 움직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고중량을 계속 시킨다? 안 좋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기술은 좋아질 수가 없다. 대퇴사두근은 강해질 수 있다. 대퇴사두근은 강해질 수 있으나 야구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고중량은요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 RFD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아까 지민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결국에 고중량을 하더라도 내가 그게 되거든요. 보디빌더 분들이나 그러니까 보디빌딩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파워리프터 분들은 모르겠어요. 파워리프터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경험을 안 해봐서 아마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팍 들진 못하거든요. 이렇게 밀어요. 물론 그분들도 최선의 속도로 들고 있는 걸 거야. 하지만 워낙 너무 무거우면 너무 속도가 낮기 때문에 야구와 조금은 별개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강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운동선수들 고중량의 기준은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VBT 기준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바벨이 움직이는 속도 기준으로 내가 무거운 무게를 꽂아요. 최대의 속도로 올려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거우니까 느리단 말이에요. 그쵸. 무거우니까 빠르게 올라오고 싶어도 느려요. 그러면 0.3이면 사실 거의 파워리프터들이 드는 속도거든요. 파워리프터들이 이제 대회 때 1RM 들면 한 1점 몇 미터 퍼 세크도 나와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느린 거고요. 저는 0.3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0.5 부근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저는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0.5면은 1RM이 몇 퍼센트 정도 되려나? 한 90%에서 한 80% 사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그죠? 네. 네. 그 정도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퀄리티도 좀 챙길 수 있고 충분한 속도와 충분한 근력적 그 자극이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고중량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양발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다리로 하는 무조건 해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투수는 한 발로 서서 한 발로 내 체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웨이트 시프팅 체중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앞에 있는 내 그 리드 발이 그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논문을 찾아보니까 투수 같은 경우 내 체중이 한 1.5배 정도까지 1.5배? 네.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진 않네. 네, 나 한 근데- 2배 세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원레그로 이렇게 버텨졌을 때 저희가 이제 우투 기준으로 왼발이 딱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그 충격량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 그 투구 구속이 또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런 그쵸.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도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은 진짜 몇 년 전부터 나와야 그쵸.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 왼발과 오른발의 또 이런 트레이닝의 방식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체중의 1.5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런지 자세로 한 발로 체중의 1.5배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배의 무게를 세팅을 해놓고 확 앉았을 때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격량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네.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 근력이 좀 앞다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순간적으로 버티거나 하려면 결국에 뭐가 중요해? 파워가 중요하다. 빠르게 근육이 수축해서 내 몸을 받아주는 그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5배면 예를 들어서 지민쌤이 몇 킬로죠? 저 85kg. 근데 선수 때 훨씬 가벼웠지. 네, 선수 때 73, 4kg. 그러니까 73, 4킬로면은 원렉으로 몇이야? 1.5배면 한 100킬로, 한 110킬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오 못하지. 됐죠. 나는 그러면 한 140kg 해야 돼요. 네. 한 130, 140을 이제 원렉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엄두가 안 나지만 야구 선수는 엄두가 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구 선수는 엄두가 나야 됩니다. 그 정도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다리를 찝어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중량 운동 안 할 수가 없지. 맞죠. 무조건 해줘야죠. 네. 근데 여기서 꼭 짚어주고 싶은 건 여러분 고중량 운동은요 3번 이하로 하는 게 고중량입니다. 100kg 껴놓고 10개, 20개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100kg를 껴놓고 원렉으로 10개를 할 수 있다? 물론 그 중량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종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파워리프팅으로 빨리 스트롱맨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발 고중량 운동은 3번 이하입니다. 3번 이하예요. 많아야 5번입니다. 많아야 5번이기 때문에 이게 왜 얘기하냐면 맨날 이런 거 얘기하면 10개, 20개씩 시키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뒤에 하려고 했지만 고중량 운동 하고 나면 꼭 휴식 좀 길게 가져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휴식을 길게 했을 때랑 길게 안 했을 때 그 운동했을 때 퍼포먼스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씩 저도 선수들 운동 시킬 때 가끔 2분 쉴 때 있고 한 번씩 3분 쉴 때 있어요. 그때 뭐 그게 꼭 모든 걸 정하진 않겠지만 그 세트마다 뽑아내는 파워나 맞아요. 속도 여기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선수들 같은 경우 할 거면 쉬는 시간 충분히 가져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운동하는 친구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숨이 안 차니까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경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휴식 충분히 좀 가져가고 정말 매 세트마다 내가 100%를 뽑아내려고 해야 저희 근육과 신경계는 발달을 하니까 그렇게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고중량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양다리보다는 한 다리가 중요하고요. 고중량의 기준은 3번 미만으로 많아봐야 5번 미만으로 웨이트를 하는 거고 무게가 한 내 1RM에 한 80에서 90% 정도가 저는 야구선수한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나는 최선의 속도를 내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들다 빨라지는 게 아니고 시작했을 때부터 빠르게 강하게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쉬는 시간은 제발 3분 내지 한 5분 길게 더 가도 돼요. 5분 이상 가도 돼요. 다만 길게 주는 이유는 완전히 회복을 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파워 이상의 파워나 최고의 근력 이상의 근력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이 파워나 근력이 좋아질 수 있게 파워 아니죠. 근력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트레이닝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꾸 최선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요거에 더 덧붙여서 저거 중요해요. 고중량 웨이트를 하면 다음날 좀 투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트 수가 우리 뭐 해봐야 많아봐야 5세트, 4세트 정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신경계의 피로감이나 이런 근육의 뻣뻣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잘 몰라요. 뭐 어저께 3세트 했는데 4세트 했는데 근데 고를 때 다칩니다. 고를 때 근육이 이제 이센트릭이 안 걸리면서 그래서 옛날에 2016년, 17년 이때 이제 데드리프트가 한창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고 광배근이 뻣뻣해진 상태에서 투구하다가 이제 광배근 찢어졌다. 그때가 이제 벌크업 열풍이었을 때, 야구 선수들 벌크업 열풍이었을 때 이제 벌크업 하려고 막 데드리프트 고중량으로 막 하고 다음날 투구하다가 이제 광배근 찢어져서 수술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았다. 그때 기사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해서 피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뭐 자연스럽게 벌크업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야구 선수도 벌크업을 많이 하죠. 그쵸, 많이 하죠. 요즘도 핫하죠. 요즘 핫하기도 한 것 같고 워낙 오타니가 일본에 있을 때랑 미국에 와서
그치. 이제 근육이 몸이 워낙 좀 많이 변하면서 벌크업에 대한 이런 좀 그 인기라고 해야 되나 인식 이런 관심도? 것들, 네,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벌크업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진짜 너무 체형이 마른 선수가 아니면 굳이 벌크업을 고려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앞서 말했던 그 가동성 문제에서 저희가 갑자기 근육이 막 이렇게 비대해지고 하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가동성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에서도 선수들이 그 벌크업 막 했다가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광배근의 이런 그 찢어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벌크업 같은 경우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에 막 가기보다는 오타니도 보니까 이 년마다 해년마다 조금씩 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크업 같은 경우 좀 이건 진짜 전문가랑 좀 잘 그쵸.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늘린다 에서 그 이점과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단점이 분명히 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체중을 늘렸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육만으로 벌크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체중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는 운동량을 공에다가 쏟아 넣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트를 잡고 휘두르는 힘과 스피드를 늘려서 우리가 장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나의 배트에 공이 딱 맞는 순간 나의 체중이 실려버리면 나의 힘과 상관없이 물론 무거운 나의 몸을 더 잘 움직이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체중만 높아도 그 충격력이 엄청나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날렵하겠지 물론. 근데 이제 배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 게 결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무게도 배트에 실을 수 있으면 그게 효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몸이 야구에 더 맞는 몸이 될 수 있다. 그 체중이 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뭐가 있어요? 격투기는 체급 경기가 있잖아. 그 한 번 한 번 펀치에 실리는 그 체중에 의한 충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체급 경기가 생기는 거고 뭐 유도 같은 경우도 땡기고 밀고 할 때 그 체중이 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의 전달이 엄청나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 선수가 벌크업을 간다. 특히나 타자, 장타를 노리는 타자. 그러면 벌크업을 이제 지민쌤은 조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좀 적극 추천하는 그 편이에요. 다만 뭐예요? 그거에 대한 단점.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력 운동 많이 하면 가동성이 분명히 제한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절대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근육이 물리적으로 커지는 것만으로도 근막이 팽팽해지고 그걸로 인한 가동성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가동성 운동 혼자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막 손으로 잡아 뜯어서 늘려서라도 가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근력 운동의 양을 늘려서 먹는 거 늘려서 벌크업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 마른 선수들 있잖아요. 난 죽어도 어떻게 해도 살이 안 찐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랑 한 달만 같이 살면 제가 15kg 증량 무조건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먹는 겁니다. 뭘 먹으면 막 설사를 죽어라고 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안 먹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잘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런 친구가 지금 앞에 있거든요. 본인은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 벌크업은 할 수 있으나 근력 운동의 양과 강도가 늘어나면서 얻을 수 있는 단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자라나는 이제 엘리트 그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 이제 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고3 이때 말고 진짜 고1, 뭐 중3, 뭐 중1, 아니 뭐 초6. 근데 이때 내가 좀 그 또래들보다 말랐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몸을 불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한국 야구도 그렇고
사실 예전처럼 마른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체형들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타격 10위 안에서 드는 선수들 보면 대부분 다 뭐 키가 190에 체중이 뭐 90, 뭐 그 에런 저지 같은 경우는 키가 198에 체중이 120kg 정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타니도 뭐 마찬가지로 195에 체중이 한 105kg 막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야구는 질량이 높으면 정말 이득을 많이 보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질량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그 몸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잘 제어할 수 있는 가동성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벌크업을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만약에 그 또래보다 말랐다, 그럼 저는 무조건적으로 체중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그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야구 할 때 워낙 그 전에 이제 저희 러닝에서 얘기했던 그런 지구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중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 그만두고 지금보다 당연히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지구력성 트레이닝보다는 좀 순간적으로 막 파워 만드는 그런 걸 선수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지금 야구할 때는 그때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막 늘어났다는 게 제가 그냥 몸이 체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선수들이라면 내가 말랐다 그러면 무조건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근력 꼭 같이 근력 운동 해줘야 되고 가동성 운동 꼭 같이 해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같이 가줘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 볼 건데, 오늘 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선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갈 것인가를 선수 본인이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지금의 몸 상태가 어떤지, 체중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 가동성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뭐 파워를 늘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측정 평가를 통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길을 잡아 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초반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ABCD가 중요하다. ABCD. 네. 그렇죠. 그 동작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지도자분들도 와서 볼 때가 있고요. 부모님들도 와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스쿼트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혹은 이거는 조금 더 요렇게 좀 기술과 비슷한 동작으로 좀 바꿔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하는 스포츠와 좀 형태가 다르니까 좀 연관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지컬 트레이닝은 피지컬 트레이닝입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이고 거기서의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냥 기술 훈련을 계속 더 하는 게 그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의 원리와 야구의 특성을 좀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좀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필수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금 현대 야구 선수한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푸시업 1000개, 턱걸이 막 500개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셨으니까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앞으로 야구 선수를 하거나 이제 엘리트 선수들 혹은 이제 야구 선수 자녀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트레이닝을 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 아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게 ABCD를 강조하셨는데, 결국은 사실 그게 요즘 야구에서 말하는 바이오메카닉스에서 강조하는 그 키네마틱 시퀀스랑 똑같거든요. 저희가 투구를 할 때, 타격을 할 때 골반이 먼저 돌아야 되고, 그 다음 몸통이 돌고, 그 다음 내 어깨, 손, 이 순서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것들을 물론 기술적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그걸 기술로 저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몸으로 인지할 수 있더라, 인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운동할 때 정말 많이 배웠지만
결국 골반을 쓸 줄 모르니까 골반을 못 쓰는 거예요. 골반 써. 그러니까 하체 써 이러는데 뭐 어떻게 써? 쓸 줄 모르는. 네, 쓸 줄 모르는. ABCD가 없는데. 맞아요. ABCD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골반을 쓸 줄 모르면 암만 가르쳐도 못 씁니다. 네, 그죠? 근데 안 되는 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을 오면요, 진짜 다른 거 안 시키고 고관절 먼저 쓰는 것부터 가르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투구할 때 타격할 때 중요한 게 꼬임이잖아요. 결국 그게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꼬이는데, 그러니까 쉽게 AB가 되잖아요. 그럼 CD는 사실 알아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하부의 움직임이 잘 나오면 위에는 따라온다. 네, 알아서 따라오는 그렇게 거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알아서 따라 나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쪽에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이쪽에만 막 그치. 신경을 쓰니까 추가를 하는데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기술적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저는 트레이닝과 병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선수들, 야구하는 친구들 계속 가르치면서 느끼지만 야구하는 친구들은 트레이닝 정말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 저한테 이제 배우면서 애들도 되게 만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야구를 선수로 시키실 생각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트레이닝을 꼭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대전에서 야구하겠다? 함께 트레이닝 센터로 오십시오. 함께 오시면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할 건데 지금 전국체전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전 경기부터 해서 이제 정시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고등부 그리고 성인 엘리트 대학부 선수들이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전국체전이 끝났거나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텐데 한 번씩 검색해 주세요. 전국체전 검색 한번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어떤 선수가 우승했는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게 엘리트 스포츠를 살리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체전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니까 저희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선수들 이제 지원해주러 넘어가거든요. 가서 또 그런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릴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전국체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프로 선수 말고 엘리트 선수는 제일 중요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인기 종목들이 다 모든 경기를 다 하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이런 종목도 프로가 있네? 이런 종목도 엘리트 선수가 있네? 뭐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이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저희 전국체전장에서 지원하는 모습들도 올라갈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저번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던데 곤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